스프리즘은 강원도 산불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고성군에서 시작된 불길은 인제, 속초 일대까지 확산됐지만 지금은 불길이 대부분 잡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현재 불길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네, 어젯밤 7시 17분께 화재가 시작된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현재는 거의 진화돼 잔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도 큰 불이 잡히면서 속초시 생활체육관에 모였던 주민들은 귀가한 상태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께 강원도 옥계면에서 발생한 강릉 동해산불은 조금 전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습니다. 밤사이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은 강릉과 동해 지역 산림 250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한 명이 다치고 주택 110여 채가 화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 기자, 그런데 이번 산불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이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이번 화재가 시작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인 고성군 한 주유소 앞에는 이 변압기가 아닌 개폐기가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하며 개폐기 주변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등이 조사 중입니다. 소방청은 강원도 고성 산불의 최고 대응 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지만 현재 2단계로 낮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강원도 산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미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부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이번 화재가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강원 동해 지역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735배에 이르는 525헥타르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건물 피해는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만 고성과 속초에서 135채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9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직접 찾아 긴급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산골짜기 주민들 대피 상황과 잔불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 40분 강원도 고성군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 진행 상황 보고를 받고 이어 인근 초등학교에 꾸려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네,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네, 문 대통령은 긴급회의에서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선포된 국가재난사태는 대피명령과 공무원 비상소집 등 응급조치까지만 이뤄지고 이후 재난수습 과정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 안정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그리고 금융과 의료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진화가 끝나면 피해 조사를 거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급구조를 비롯한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보상에 드는 경비도 중앙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 경정 예산에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금을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산불 피해는 풍수해 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논란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은 강풍을 타고 고성에서 속초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화마에 불탄 가옥만 130여 채에 달하고 축구장 면적의 740배에 달하는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사실상 화재보험뿐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있으나 마나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해주기 때문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보상을 해주는 게 풍수보험이니까 이제 다른 재해로 인한 거는 보상을 안 해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한 뒤 강풍을 타고 확산돼 피해가 커졌다는 점에서 풍수해보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작은 우리가 인적 재난,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지만 그 이후에 산불도 크게 키운 것은 결국은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잖아요. 지진이 특약 항목으로 풍수해보험에 선정된 것과 같이 산불 역시 특약으로 추가해 풍수해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 2016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먼저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 6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1년 전보다 60% 이상 떨어진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증권사들의 평균 예상치인 7조 1천억 원보다 더 나빴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6일 어닝 쇼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인 공시에 증권사들은 예상치를 더 낮췄습니다. 시장에선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이 4조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 13조 6,500억 원보다 70%가량 급감한 수치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첫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2분기에도 반도체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2분기에는 아이폰이 가격 인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갤럭시 S10을 추가적으로 판매를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2분기도 감소하는 것으로. 반도체 시장의 슈퍼왕이 끝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잔치도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된 요인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앞으로 시장 전망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윤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입니다. 실적이 꺾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4분기부터였습니다. 2017년 말부터 꾸준히 10조 원을 넘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7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올 1분기 4조 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 하락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추세와 거의 일치합니다. D램 가격의 경우 지난해 9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 12월부터 줄곧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디스플레이 사업 부진도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되면서 주 고객사 애플의 스마트폰용 OLED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LCD 패널은 중국 업체들의 공급 과잉으로 패닉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스마트폰 사업의 경우 신제품 갤럭시 S10 초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가격 상승으로 예상보다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삼각편대에 모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이 과거에 하만과 같은 전장기업에 투자했던 것처럼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더 좋은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삼성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사업 재편 방향과 전망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우선 삼성전자가 새롭게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5G 스마트폰 장비 부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됐었다라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80% 이상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세계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의 비중은 메모리의 2배가량이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차량용 등 사물 인터넷 쪽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삼성은 2030년까지 이 시장의 글로벌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비메모리 부분의 강자 인텔을 꺾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삼성이 최근 이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새로 출시했고 또 5G 스마트폰도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방금 서 기자가 이야기한 그런 전략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전화기가 바로 이제 오늘부터 일반인에게 개통이 된 삼성의 갤럭시 S10 5G 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분야 반도체 기술을 바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삼성이 이런 5G 단말기 판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기술을 다른 제조사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G 단말기를 비해서 단말 판매가 대폭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또 통신 장비 쪽도 그간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매출과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제품인 장비나 단말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품에 대한 매출과 이익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이제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신시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이 여전히 또 부진한 디스플레이 쪽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LCD는 사실상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를 나섰기 때문에 주도권이 거의 넘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네, 지금 언급하신 대로 사실상 LCD는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 또 저가 공세로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커지고 있는 OLED 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은 그동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시장에서는 강점을 보여왔지만 사실 대형 OLED에서는 아무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TV에 들어가는 OLED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삼성전자는 플렉서블 대형 OLED로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적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과연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단계여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하남의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 미분양이 대거 나오는 곳들도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분양 모집이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북위례 현장입니다. 1순위 청약 결과 총 939가구 모집에 평균 경쟁률 77대 1, 전용 면적 92제곱미터는 126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지역이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있을지라도 시세 차익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이라서 관심도가 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6억 4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 사이로 주변 시세의 7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분양가가 9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이 일단 넣고 보자는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양가가 싸고 대출 규제가 없으면서 입지 경쟁력이 확실한 쪽으로 청약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들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남 위례와 같은 준강남 입지 조건을 가진 곳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반대로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위례와 동시에 청약을 진행한 인천 송도의 한 단지는 특별 공급과 1순위 청약까지 진행했지만 200가구 넘는 잔여 물량이 남았고 이에 앞서 인천 검단에서는 1,200가구 모집에 단 53명만 청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일정 지역을 몽땅 철거한 뒤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존과 재생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어우러지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북권 최대 주거지로 조성되는 장위뉴타운은 지난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 절반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철거 후 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집들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 어렵죠. 해제된 데는 추진설하기 어려워요. 이 같은 기존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와 보존을 병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5선 공덕역과 애호개역 사이에 있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동네를 다 허무는 재개발이 아닌 일부만 개발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옥도 유지하고 상가는 보존하고 나중에 이제 건축할 때는 또 어떤 혜택을 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는 이처럼 하나의 주택 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눠 진행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는 그냥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보존하고 싶은 사람은 보존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거죠. 서울시는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용적률 체계를 정비하고 기부 체납 등과 같은 공공기여 기준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제 철거 예방이나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과 뉴타운 해제 지역의 관리 강화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오늘 날씨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겹쳤습니다. 외출할 때 자녀에게 마스크 씌워주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수요를 노리고 영아용 미세먼지 마스크도 많이 출시가 됐는데 문제는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신혜민 씨는 요즘 아이와 외출할 때 영아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시킵니다. 오늘 황사도 많고 요즘에 초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나올 때 아기 좀 걱정이라서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13개월 된 아이가 사용하는 이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되는 제품. 문제는 이 영아용 미세먼지 마스크의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영아용 마스크는 모두 KF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은 제품 중에는 영아용 마스크로 별도 허가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KF 인증을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이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능도 문제지만 안전에 대한 검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성인보다 폐활량이 7, 8배 작은 영아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쓸 경우 호흡곤란이나 질식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린 영아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씌우는 것은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아이의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아이의 호흡 상태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5G 스마트폰 개통이 시작됐습니다. 개통 첫날부터 수만 명의 가입자가 등장했는데요. 5G 스마트폰 처음 써본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개통 현장에 김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G 폰을 구매한 직장인 송재열 씨의 첫 반응은 역시 빠르다였습니다. 화질도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감이 매우 빠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우 괜찮은 걸로. 동영상 화질도 확실히 좋아졌고 앱 실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확실히 속도가 빨라진 건 좀 느껴진 것 같아요. 화면 같은 것도 넘기는 것도 전자기기에 되게 빨리 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중간중간 데이터를 다 쓰게 되면은 이게 강제적으로 좀 저화질로 내려가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좋은 화질로 더 이제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이제 기대가 됩니다. 개통 첫날 KT와 LGU+는 5G 서비스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사 간 첫날 경쟁도 과열 양상을 빚었습니다. LGU+가 출시 전 공시지원금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SK텔레콤이 기습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최대 54만 6천 원으로 기존보다 2배 높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출시 뒤에 공시지원금을 올린 SK텔레콤에 대해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런 5G 상용화로 스마트폰 시장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연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우선 5G로 자동차 산업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커넥티드카 때문인데요. 예. 이 5G 상용화로 커넥티드카 시장 성장이 2배 이상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커넥티드카란 통신망에 연결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자체가 이 거대한 통신 기기가 돼서 굴러다니는 거죠. 이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이 지도, 날씨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4G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장점이지만 이 외에 사물 인터넷, 즉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게 장점인데요. 예. 이 5G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인공지능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기반이 잘 마련되면은 이제 커넥티드카도 함께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원격에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혼자 자율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신호나 보행자 그리고 주변 도로 상황을 좀 더 빨리 잘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기계 산업에서 전기, 전자, 통신,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묶여 있는 그 융합 기술이거든요. 대표적인 융합 기술입니다. 올해서부터는 현대자동차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산업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또 게임 산업이나 또 의료 관련 부문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분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넥슨이 최근 SK텔레콤과 이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앞으로 기업들이 이 기존 원래 갖고 있던 게임에다가 이 가상현실 콘텐츠를 내놓게 되면 바로 산업이 더 성장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의료 분야는 보다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마트 의료기기와 빅데이터는 이 환자에 대한 이 진단을 좀 더 빨리 또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이 가상현실에서 미리 복잡한 작업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원격 치료와 자동화로 인해서 이 소수의 의료진이 이 여러 명의 의료 서비스도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이 다른 기업들,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 5G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례들이 더 있습니까? 네, 앞서 넥슨 사례처럼 이미 대기업들이 다들 통신사들과 협력을 하거나 또 이 합종 연행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현대모비스는 이 KT와 5G 네트워크 기반의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 이미 착수를 한 상태고요. 특히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이 인재 영입에 있어서도 이 KT나 네이버 출신 등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업종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결국 향후 제조업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통3사는 이 지난해 스마트 팩토리 등의 이 기업용 솔루션 같은 것들을 구성을 했고요. 개별 산업 현장에 이 5G 단말기 등을 설치를 한 상태라서 앞으로 이 5G가 어느 정도 생산성을 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취재 좀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이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추후 납부 신청자가 12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과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건데요. 추후 납부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소득 활동이 없게 되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17년 14만여 명단은 19,000명 정도 줄었지만 2년 연속 10만 명대를 넘긴 겁니다. 이 중 여성이 67%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5, 60대가 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단순히 뭐 실직이나 건강 문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네, 추후 납부를 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제도가 개편돼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졌는데요. 그동안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 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16년 11월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처음 낸 날 이후 경력이 단절된 기간을 추납이 가능한 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추납 신청자 수는
2013년 2만 9천여 명에서 2014년 4만 1천여 명으로 늘었고 2017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10만 명 선을 넘은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2인실이 40%, 3인실은 30%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요양병원 입원 중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모습이라며 추경을 신속히 준비해 오는 25일쯤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생산과 투자, 소비 등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1월과 달리 전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추경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주요 기업 CEO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지급되는 연봉이 과연 합당한 기준으로 책정되느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특히 실적 부진이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CEO조차도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챙겨가는 걸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 CEO들이 받아가는 거액 연봉은 과연 합당한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포근했던 봄바람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강풍이 몰아치면서 동해안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이 끊이질 않으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현재도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산간에는 순간 풍속이 20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가 더 이상 옮겨 붙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불씨를 조금이나마 잠재워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그리 많진 않지만 그래도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모레 새벽부터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황사와 미세먼지도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전국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은 오전에 나쁨 단계의 농도를 보여서 이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5도로 시작해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울진 1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무려 18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환절기 건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